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오늘 사이다에서는 그야말로 시장 밀착형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중국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워낙 또 핫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 이슈 측면에서 양쪽을 모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심층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고 심층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희비 엇갈린 중국 관련주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한 거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혹은 사드 피해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시진핑을 만났고 또 러시아로 이제 건너갔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북미 회담부터 해서 남북 화해 모드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것은 사드 피해주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나지 않겠냐, 한류도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칼럼니스트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둘이 만나서 좀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것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지금 중국이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두 가지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해빙 분위기 속에서 소위 차이나 패싱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서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가까워지고 또 미국과 한국의 사이가 좀 더 밀착이 되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그 멀어져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 사드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회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위 간을 본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국이 본인들의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도 앞으로 꾸준히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남북 화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우리 입장과도 어느 정도 맞닿는 결이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시장 또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종군들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남북 간 해결 관련된 이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 완화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중국과의 어떤 해빙 모드 쪽으로 다 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몇 차례 지난 사드 보복 배치 이후에 나왔던 흐름들이 이제 기대감이 충만할 때다. 예. 그래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몇 차례 움직이다가 계속 실패했었죠. 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추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소비주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까지 포함이 되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분야인데 컨텐츠 관련주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음원, 드라마 그리고 이제 게임주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동반적인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약간 중국 소비주보다 이 컨텐츠 관련주가 좀 더 추세는 강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변화는 좀 차이는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항공주 얘기를 해주셨고 컨텐츠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사실 요즘에는 컨텐츠에서 대장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더 많이 말하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저희가 엔터주라고 한번 명명을 하겠습니다. 엔터주 안에서 이제 SM과 YG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잘 오르다가 이제 분석을 다 완료될 즈음 되니까
SM과 YG의 서로 엇갈리는 전망들, 뭐 기사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양분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투톱이죠. 예, 일단 엔터테인먼트 중에 투톱인 SM과 YG 엔터가 주가가 좀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특히 SM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흐름들이 강한데 YG 엔터는 한참 소외받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SM 같은 경우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들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소녀시대가 한 개입니다만 예. 소녀시대도 이제 소녀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SM의 불안감들이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롭게 어떤 그룹을 데뷔를 시켜서 예.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가장 큰 어떤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엑소 이후에 나오는 게 글로벌 아이돌 팀이라고 하는 NCT 프로젝트가 데뷔를 예. 하고 있답니다. 네네. 이쪽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또 하나 이제 SM은 자회사를 조금 똘똘한 자회사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SMCNC라고 하는 영상 컨텐츠와 매니지먼트, 여행업까지 이어지는 회사가 그동안 2012년도부터 계속 적자만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 16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일단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약간 공격적이다라는 투자자 분이시라면은 턴어라운드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필요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S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52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 대비 한 3배 수준까지 나온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가야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YG엔터는 조금 다릅니다. YG엔터는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게 빅뱅이죠. 그렇죠. 네, 빅뱅 모두 다 승리 빼고 군대 갔습니다. 예. 네, 승리 혼자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그에 따른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상황 쪽에서 아직 시장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예.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 한 영업이익이 250억으로 18% 정도 감소했다가 올해도 약 한 280억 정도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많이 느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터주가 다 움직이는데 혼자 소외됐다.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어떤 저가 메리트는 YG는 가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관련돼서 가장 큰 실적 개선과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은 JYP 엔터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참 놀라운 것 같은데. 네. SM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JYP도 사실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언급은 되지만 안을 뜯어다 보면 오히려 모멘텀은 국내나 일본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시는 종목 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군 중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실제로 사드 때문에 큰 피해를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가장 또 크게 이번에 웃을 수 있는 것도 화장품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런 기대감은 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는 분위기예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또 한국콜마 이런 주식들이 그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한중 관계가 나아지면 손님이 더 오고 그러면서 면세점의 매출도 올라가고 여기에서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던 화장품 쪽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성이 돼 있는 건데 사실 기대감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해빙이 왔느냐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 이런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단체 관광을 다시 시작할 듯 하다가 예. 그 홈페이지에 게재됐던 광고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또 그게 잠깐 동안 게재돼 있던 광고에서도 롯데면세점은 여전히 가지 않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 주력하고 있는 산업군을 팍팍 키워줄 그럴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뜸을 들이면서 소위 밀당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감을 유지하되 실제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상반기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주가 측면에서도 화장품 업종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죠. 그 전에 좀 뭐 제한적일 거다라는 얘기도 나온 만큼 이번에 반등도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뭐 시각들도 있는데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27만 5천 원대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쌍바닥 네.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드디어 29만 5천 원대 중기저항대를 안착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쪽에 무게를 좀 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중국 쪽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이번 양회 네. 이후에서 나타났던 부분들 쪽에서 중국이 강조했던 거는 중속 성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고속 성장이 아닌 시진핑 시대에 맞는 중속 성장이다 이런 쪽의 언급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의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력이 커지면서 구매력이 같이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해빙 무드와 맞물리게 되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약간 지역적인 다변화를 좀 꿈꾸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1월까지 나왔던 수출 증가세의 흐름을 같이 지켜보게 되면 미국, 일본, 베트남에서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일단 미국 쪽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최대 화장품 유통업체 얼타라고 하는데 이쪽에 마몽드가 입점을 하면서 어떤 추가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도 성과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가에 또 차별하는 예. 재평가는 나올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적 별로 안 좋았고요. 올해는 한 7,500억대 정도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2016년도 최고치가 8,480억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회복을 완전하게 하기는 좀 힘든데 예. 그래도 어떤 빈틈은 계속 채워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2017년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화면통해서 잠깐 나갔는데요. 17년 전년 대비했을 때 뭐 9.2% 매출액이 줄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30% 내외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두 분이 모두 이제 5년 중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티켓을 아직 사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 화장품 관련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모멘텀이 그저 기저효과인 겁니다. 2017년에는 안 좋았는데 그것보단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티켓을 사서 여행 상품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 녹록지 않다는 거잖아요, 아직. 아직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1월 실적을 보면요. 중국인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30만 5천 명이 한국을 관광했습니다. 이때 전년 동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원수가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고요. 예. 여전히. 또 전월과 비교해도 한 8%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날씨가 워낙 추웠다는 점도 있었고 1월만 해도 현재와 같이 상황 급변이 이뤄지진 않았기 때문에 예.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반영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으로 이제 군부를 떼면서 점차 얼음을 녹여가는 그런 분위기이지 중국이 닫았던 문호를 갑자기 확 열어줄 거다 이런 조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이 정상회담이 이제 남북 간에 북미 간에 4월과 5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이번 주에 의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드의 문제랄지 아니면 그 한미연합훈련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소위 그동안 주장해온 쌍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쌍괴 병행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께 뭐 하나만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네.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 네.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증권사 분석 보면 올림픽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거의 뭐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없을 거라고 봤고 없었습니다. 예. 솔직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평창올림픽을 어떤 특수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기간 동안에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예.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쪽의 관광객은 어떤 좀 성장세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 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서 왜 중국인 관광객을 보느냐라는 부분들은 구매력의 차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예. 일단 와서 쓸어 간다. 예.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큰 관광산업 쪽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쳐다보는데 아직까지는 묘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어떤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내용도 나오겠지만은 보통 이제 파노라고 합니다. 파노라고 하는
게임이라든가 유통 쪽에서 어떤 컨텐츠를 허가하는 중국의 특성 관련돼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가 허가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아직까지 분위기가 통제되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정부와의 숙제가 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주가는 이제 한 단계씩 레벨업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자꾸 해빙 무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드일 뿐 실질적인 액션이 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례로 한 가지 또 해프닝이 있었죠. 중국 이제 여행 사이트에서 한국 여행 상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제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의 3대 국영 여행사 중 한 곳인 중국 국제여행사 홈페이지에 근 1년 만에 한국의 그 단체 관광 상품이 게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업계가 굉장히 흥분을 했죠. 이제 다시 그 떠났던 손님들이 오는 것이냐.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롯데면세점은 안 간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이제 풀어주려는 건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그 한국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뒤끝. 그러니까 뒤끝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차이나 패싱이라는 이 불쾌하고 굉장히 언짢은 말을 듣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을 얼마나 대접하는지 보고 손님들을 다시 보내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큰 그림에서의 이야기를 전반부에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드 관련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관련주를 투자를 하시려면은 명동에 가보시면 됩니다. 가서 분위기 확인하고 예. 이제 됐다 그러면은 사시면 됩니다. 예. 아직까지는 온기죠. 예. 그냥 약간 기운이 불듯 말듯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명동에 가서 관광버스가 막 줄 서 있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가판대라고 그러죠. 예. 중앙 가판대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계절적인 특수까지도 좀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절기에는 여행을 잘 안 가죠. 예. 그런데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성수기가 오는 시점에 그래도 과연 안 올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수치 그리고 네. 실질적인 변화 기업들도 만약에 관련돼서 막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뚫을 만한 어떤 실적의 변화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같이 변할 수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중에서 그래도 주목할 부분들은 저는 컨텐츠 쪽이다. 네. 이런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1사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될 시점이 다가오는데 네. 1사분기 실적 관련돼서 영업이익 눈높이가 즉 전망치가 올라간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예.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넷플릭스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IT 관련주들의 주가는 강합니다. 그중에서 두드러진 게 넷플릭스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넷플릭스가 주가에 대한 기대감, 특히 넷플릭스는 국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콘텐츠를 사주는 입장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협상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콘텐츠의 판매가 증가된다라는 관련 쪽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주 CJ ENM, 예. 거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JYP 엔터, 그리고 드라마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될 만한 사마 네트워크스 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관련주 쪽에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텐츠주와 관련해서는 또 부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고 역시 핫하기 때문에 저희가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중국 모멘텀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데 후반부에는 직접적으로 기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언급이 많이 됐던 기업이 롯데가 아닐까 싶어요. 뭐 롯데 같은 경우에 마트 운영 중단되는 거는 이제 예산 일이고 워낙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화학 사업 부분, 전 사업 부분에서 롯데 면세점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가 좀 상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 구제가 안 된 상태로 사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가 중국에서 사드 보복 피해를 받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인데, 지난해 2월 28일에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계약을 했죠, 정부와. 예. 그리고 3월부터 중국이 롯데마트에 대한 단속을 시작을 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이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그렇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기는 작은 법규 위반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가게는 문을 닫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나가야 하는 아주 이중고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전시에 있는 첨단 소재 영업장 또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이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좀 뒤늦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하고 있는 전 사업 부문에 전방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계속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왜 소방법을 금지했다고 지적을 했느냐 보면 사실 이유들이 좀 황당해요. 카페트나 바닥재가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 예.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낼 때 깔 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영업을 실컷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고 있어서 일개 기업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롯데라는 기업이 예뻐서가 아니라 한 기업이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부도 바뀐 마당에 롯데 문제는 적어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좀 구제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소화기 위치 때문에 자꾸 태클 걸고 그런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야말로 소방법이나 위생법은 태클 걸려면 걸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장들, 마트들 계속 문을 닫는 모습이었고, 롯데 첨단 소재에 대한 영업장 폐쇄에 대해서도 과연 실제로 얼마나 피해 규모가 큰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안 와서요. 이건 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롯데 첨단 소재 하게 되면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죠.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2조 3천억, 영업이익이 3,300억까지 나오는 회사인데, 중국 내 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영업장과 공장까지, 공장은 동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전시 영업장의 폐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작은 영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영업장만 고려하게 되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닐 것이다 라는 쪽은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의 해외 수출이 80%, 그리고 중국 소화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 관련된 여파가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선전시의 영업장이 문제가 되면 없애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롯데화학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공장 밀집 지역에서 화학 제품을 납품하고 거기다가 홍콩까지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걸 더 노린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들이 좀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점도 그렇고 온갖 공장도 그렇고 중국 정부에서는 그냥 롯데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발단이 됐던 게 이제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하다 보니 과연 양측에 껴서 롯데 측은 좀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만만치 않은 문제네요. 롯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1년이었죠. 그리고 기업 이미지며 중국에 사실 롯데가 그동안 투자해온 세월과 돈이 얼마입니까? 롯데라는 특정 기업을 언론들이 편들어줄 이유는 하등 없는 것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이 사드 부지 제공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죠. 롯데가 팔고 싶어서 나라에 팔겠다 했던 것이 아니라 롯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형제단이 또 가중이 되면서 마치 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슨 사달이 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제공한 게 롯데 입장입니다. 더구나 지금 또 총수 부재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을 구제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정부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재계는 정부와 적이 아니잖아요. 결코 항상 일자리 문제든 경기 문제이든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서 SOS를 치는 곳이 재계입니다. 재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가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가능한 피해를 줄여주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제게도 유사시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롯데 문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또 이 와중에 롯데와 이 전전 정부의 비리, 유착 관계에 대한 폭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정부가 참 이걸 도와주기도 쉽지 않을 테고 그렇다고 기업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노릇이고 참 이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롯데그룹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현재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는 게 한다면 롯데케미칼 정도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심리 자체가 워낙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주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솔직히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딱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주 쪽에 롯데케미칼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이제 석유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걸맞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상황 쪽에서 나머지 업종들은 아직까지 유통이나 내수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총수 부지에 따른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 예. 약간 롯데그룹은 제왕적 분위기였었죠. 예. 그런 분위기 쪽에서 어떻게 배를 잘 운영해 갈 것이냐. 이쪽에 대한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위기를 수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지금까지 흐름이었다라고 예. 보게 되면 일단 시스템 중심으로는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위축된 분야가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저점 매수의 자리를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롯데 지주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롯데그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계절적인 성수기와 관련돼서 같이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사철 그리고 결혼 시즌 이런 쪽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전에 대한 수요 상당히 높죠. 예. 그럼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쪽에서는 한 번쯤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 듣다 보니까 롯데그룹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굉장히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사소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만큼의 위상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흐름들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롯데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고요. 박영미 경제 컬럼니스트, 메리츠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심층 토크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